네, 7월 9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영향이 좀 크고요. 다시 리세션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1.25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낙폭을 축소하는 만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요. 한 1.29까지 이제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30년물도 같이 좀 빠지면서 한동안은 인플레이션 얘기들, 뜨겁다, 이런 얘기들이 테이퍼링 얘기들이 좀 나오다가 오히려 이런 델타 변이의 확산이 또 다른 팬데믹을 나타내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또 경기 둔화를 또 촉발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생각들을 좀 한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한 1.5% 정도 빠지다가 대부분 마이너스 한 0.7% 정도로 낙폭을 만회해서 끝나는, 그래서 낙폭이 그렇게 또 과대하진 않았던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빅스 같은 경우도 20까지 올라갔다 시작해서 다시 좀 내려오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이런 확진자 수 추이에 대해서 그동안 글로벌 증시가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락다운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긴급 조치를 단행한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올림픽에 무관중으로 실시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그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반 이상이 델타 변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이런 좀 그 락다운의 조치들을 좀 취한다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한국도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보면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응한다기보다는 이런 수도권의 4단계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수가 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항생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중국의 이런 그 규제 조치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보면요, 아마존이나 테슬라가 오히려 상승 반전에서 1% 정도 상승해서 끝났고요.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 이런 락다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잉도 같이 상승해서 끝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길게 팬데믹이 다시 극단적으로 치닫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약간은 좀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아무래도 한국 시장, 특히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정도 빠졌고요. 오늘 또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프리뷰 관련해서 국내 증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환율도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환율 코멘트 그리고 홍콩 증시 관련해 가지고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MM에서 모닝 미팅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 김영환 연구원입니다. 주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상황을 먼저 좀 정리를 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 주 전망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을 했고 이게 두 가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의 변이가 글로벌 경제를 다시 위축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분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고 위험자산 선호가 좀 위축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부분은 한국도 지금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글로벌로 신규 확진자가 7월 들어서 사실 6월 말 정도부터 증가세로 전환이 된 부분이 좀 걱정을 키운 것 같고요. 안전자산 선호에 대해서는 미국 국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는 부분 때문에 그러면 금융시장의 돈이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옮겨가는 거냐라는 걱정들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글로벌로 신규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특히 이제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국가들, 미국이라던가 영국이라던가 아니면 제일 대표적으로 백신을 많이 맞았었던 이스라엘이라던가 이런 지역에서도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럼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락다운으로 다시 가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쪽 국가들은 그렇게 통제 조치를 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사망자나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는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생활 방역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권장을 하는 상황이지만은 재차 광범위한 통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전히 델타 변이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로는 리오프닝이 여전히 지속이 되는 환경이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우려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선진국들처럼 백신 접종률이 막 60% 이런 단계가 아니고요. 아직까지 30% 정도인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한국에는 조금 더 위험한 일일 수 있죠. 그래서 방역 강화가 분명히 될 거고 여기에 따라서 서비스업이나 소비재의 회복이 좀 지연되는 거는 불가피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관련주들도 좀 부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상반기 중에 다 경험을 했던 거잖아요. 방역이 강화되면 확진자가 다시 한번 줄어들고 그리고 백신이 선진국이 백신을 상당히 맞고 나면은 남은 물량이 한국으로 또 들어오면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 상반기에 재발 같은 상황으로 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렇게 빠졌을 때가 관련주들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긴 할 거다. 단기에는 부진한 게 불가피하지만 끝난 건 아니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의 경우는 물론 이제 코로나가 국채 금리 하락을 더 자극시킨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다만 이게 전적으로 리세션과 코로나로 인한 되게 피해가 커질 거다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6월 FOMC 이후에 연준의 물가가 3월에서 5월까지 급등을 하면서 금리가 올라갔지만 이게 일시적이다라는 거를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7월 말까지 그 부채 한도 협상을 진행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재무부가 지금 현금 잔고를 2019년 수준으로 맞춰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 잔고를 줄이는 상황에서 미국 단기 자금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늘어나 있고요. 이 부분이 장기채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금리 하락이 더 가속됐다라는 게 저희 채권 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수급의 꼬임을 감안을 하면은 최근의 금리 하락을 전적으로 다 코로나 때문이다, 경기 침체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아주 크게 문제가 되는 요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는 감내는 해야겠지만 이 이후까지를 바라보면은 여전히 주식을 사야 될 거다라는 생각들은 들고요. 앞으로 있을 이벤트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지금 다음 주에는 이제 실적 시즌이 개막이 시작이 됐고 또 주요 미국의 경기와 물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7월 13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7월 14일 날 미국 생산자 물가, 그리고 15일에는 산업 생산, 16일에는 소매 판매와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물가가 좀 하향 안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지표들이 나올 예정인데 아마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경기는 여전히 괜찮은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구나. 심리가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펀더멘탈이 흔들리고는 있지는 않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그래서 경제 지표는 긍정적인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발표가 막 나오는 시기는 아직은 아니지만은 일단 이번 주에 나왔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보통은 이렇게 삼성전자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은 이후에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는 거를 반영해서 미리 보여주는 게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경제 지표와 실적은 여전히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출주들, 자동차, 가전, 철강 이런 쪽들로 일단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하나를 더 한다면은 최근에 주식시장의 순환매 관점에서 되게 열의에 처해 있다가 올라가고 있는 헬스케어 업종 이런 것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는 만기 효과가 좀
또 영향이 있어서 수급도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허울연구원이 좀 뭐 어제 상황 만기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만기 관련해서 어제 만기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금융투자가 6월 동시만기 이후로 합성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구축했을 가능성이 높고 6월 동시만기 이후 금융투자가 1.5조 원 넘게 현물을 매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기일 당일에는 금융투자의 순매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 마감 이전까지는 금융투자가 1조 원 정도 순매수를 이어가다가 장 마감 동시호가 때 5천억 정도 2천억 정도 매도하면서 2천억 순매수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6월 동시만기 이후로 외국인은 1.6조 원 넘게 매도를 이어왔고 어제 당일에만 5천억 매도한 것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어떤 만기 효과 어제 당일은 만기 효과보다는 어떤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나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인금 연구원 홍콩 주식시장 급락 관련해서 또 코멘트 해주십시오. 네, 주요 하락 배경으로 보시면 우선 지난 주말부터 중국 사이버 보안 심사국은 중국 디디 추싱을 비롯한 4개 기업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를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최근에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했고 방대한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중반 들어서 이 중앙정부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증권 위법 활동을 엄격히 타개하는 데 관련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문에는 데이터 안보, 국경 간 데이터 이동, 해외 상장 중국 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 강화 등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연말부터 시작된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교제에 이어서 사이버 안전 관련 규제도 강화할 전망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플랫폼 경제에 대한 감독 관리 조치의 연장선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으로는 우선 2020년 연초와 비교했을 때는 2020년 연초는 코로나 발생 당시 중국은 경기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홍콩 H지수는 고점에서 약 24.4% 조정받았고 반면 현재는 홍콩 H지수 12개월 선유 EPS 예상치는 연초 대비 5% 상향 조정하는 등 이런 펀더멘트는 양호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우려로 지수의 추가 조정 가능성이 좀 존재하겠으나 2020년 연초 경기 침체와 다른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런 시스템 리스크와 전이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표 기업들이 사업 확장을 통한 외형 성장에는 좀 영향을 불가피하겠지만 중장기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 한층 완화된 이런 통화 스탠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중국 공원 상무회의에서는 중국 정부가 지준리 인하를 통해서 실무 경제에 대한 지원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긴축에 대한 가능성은 좀 대조적입니다. 3분기 중에는 적어도 선별적인 지준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예, 이어서 좀 첨언을 드리면요. 결국은 최근에 이제 텐센트나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외형 성장 같은 경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거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익 부분에서는 올해 좀 비용 집행이나 연구개발 관련 비용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는 이익 부분에서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내년 시점에서 이제 실적이 좀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홍콩에 상장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이제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었던 중국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다 오픈이 되었고 종료되었다라는 인식이 되었을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절강사마 소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강사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5월 20일 날 NH 해외 주식 유망 종목에 이제 포함시킨 중국 대표 냉동 공조 부품 및 친환경차 열 관리 시스템 기업입니다. 회사 같은 경우 이제 1994년에 일본 합자 기업인 사마 2공기 유황공사를 전신으로 하고 있고요.
팽창 밸브 등 이제 주요 제품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 이제 막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 사마 녹록을 인수하면서 자동차 열 관리 시스템까지 사업 영역을 확정하였습니다. 회사의 주요 고객으로 보게 되면 가전제품과 관련돼서는 일본의 다이킨, 한국의 LG전자, 삼성전자, 중국의 메이디그룹, 그리전기가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친환경차 관련돼서는 테슬라, 니오, BYD 등 글로벌 친환경차 선도 기업이 포함되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입니다. 중국 승용차 연석회는 올해 중국 친환경차 승용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S&E 리서치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글로벌 친환경 승용차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친환경차 시장이 이제 고성장하게 되면 핵심 부품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열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의 편의장치 중 하나로 인식되었지만 친환경차에 와서는 안정성과 주행거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차 주요 부품들이 이제 발열에 민감하고 일정 범위의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운행을 지속할 수 없고요. 또한 차실 난방을 위해서 기존 이제 엔진, 폐열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에너지를 필요하고 이런 거를 잘 관리해야지 주행 거리를 좀 늘릴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2020년 기준 회사는 글로벌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 시장 점유율 0.8%이지만요. 현재 친환경차 열관리 시스템 기존에 이제 부품 위주로 공급하다가 현재는 완제품 공급 기업으로 거듭남 중입니다. 또한 주요 고객인 선두 친환경차 기업들이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동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글로벌 가전제품 수요 회복입니다. 스테이티스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글로벌 에어컨 및 냉장고 판매 금액이 연평균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냉동공조 핵심 부품 공급 기업이고요. 2021년부터는 글로벌 에어컨과 냉장고 수요가 2020년을 저점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현재 회사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PER 기준으로 44배로 이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상장한 테슬라 상해 기가팩토리 서플라이 체인 기업 평균이 PER 64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친환경차 열관리 시스템의 시장의 높은 잠재 성장성과 주요 고객인 글로벌 선두 친환경차 기업의 시장 주도력 그리고 열관리 시스템의 핵심인 동사의 냉동공조 기술력 등을 고려하면 동사 주가는 하반기 글로벌 친환경차 친환경차 판매 증가와 함께 한 35위안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일정 때문에 뭐 중간에 그 중국 기업 소개를 좀 시켜드려야 되는데요. 신장 연결해서 환율도 코멘트 준비돼 있거든요. 환율 관련해서 말씀 좀 주시죠. 네, 환율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외환 시장에는 이제 안전자산 손해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6월 FOMC 이후에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우려를 반영해서 달러 이제 혼자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면 최근 일주일은 미 국채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이제 엔화가 더 강세를 보였고 달러 역시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뚜렷한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환율 자료 발표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미국 외지역의 경기가 다시 한번 봉쇄 조치에 들어가고 조금 더 이제 개방되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꺾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ECB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어제도 보시면은 2% 바로 아래였다가 2%로 상향이 되면서 유럽 경기의 회복도 여전히 지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7월 말 8월 초에 저희가 이제 유럽 쪽에 재정정책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달러 지수의 3분기 약보합을 보긴 하지만 사실 최근에 문제는 원달러 환율의 이제 상승폭, 워낙 약세폭이 좀 크다는 점입니다. 혹시 프리뷰 자료 이제 9페이지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차트를 좀 봐주시면요. 어찌됐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대내 코로나 상황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이 되는 그림이고요. 지난 우리나라 2차, 3차 대유행 시기에 보시면 글로벌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가 동반이 됐지만 원화 혼자 디커플링 되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간 바가 있습니다. 결국 그리고 다른 통화의 갭 메우기는 우리나라 확진자 수 꺾이기 시작한 8월 말 그리고 3차 대유행 시기인 12월 말에 같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확진자 수와 연동돼서
워낙 약세 흐름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이후의 그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되고 나서 이후에 확진자 둔화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의 레벨이 낮아질 수 있는 그림은 아직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올 초까지만 해도 저희가 금리 상승이라든지 테이퍼링이라든지 인플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최근 느낌은 시장의 우려는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인 것 같고 실제 저희가 보는 지표로는 아까도 코멘트 하셨지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1.2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이제 흐름이라면은 저희 전략에서는 금리라든지 이 부분을 계속 좀 초점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 오신 것 같은데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이 축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지 이 금리보다는 이 경기라는 쪽으로 좀 크게 이동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을 생각해 보면 이 작년 한 3분기까지 보면은 소위 얘기하는 언택트 관련주가 시장을 이끌어 왔었는데 이런 시장 흐름이 향후에도 좀 펼쳐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우선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금리와 경기 같은 얘기고요. 금리의 궤적에 따라서 바라보자라는 얘기가 경기가 좋아지냐 아니면 경기가 나빠지냐 이거 같이 사실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질문 주신 내용에 가장 키워드는 이거 같아요. 그동안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면 최근의 상황은 다시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리세션을 얘기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아니냐. 특히나 이거에 대한 촉발은 델타 변이가 다시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아니냐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러한 경기 상황들은요 수십 년간 지속이 되거나 최소한은 경기의 사이클이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급박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이런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금리가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어제는 인플레이션이었다가 오늘은 리세션이었다가 이런 이제 시장들이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한 1.4 정도에 머물고 한 1.4에서 1.6에서 박스권에 있으면 인플레이션 스파이크가 맞고 인플레이션이 일정 기간 동안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하로 빠지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채권 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일정 부분 재무부의 현금 방출에 따른 현금 요인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숏 물량들에 대해서 쇼커버가 나오는 이러한 공매도 원인들이 수급적인 요인들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3분기에는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되면서 생각보다는 약간은 금리, 그러니까 약간 밸류에이션이 높은 이런 성장의 느낌을 가진 이런 종목들이 다시 이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연말 연초가 되면 내년 물가에 대한 걱정들이 나타나면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서 흔히 말하는 가치주 같은 이런 종목들이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델타 변이나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금리도 하향 안정화되면서 또다시 이제 델타 변이 관련한 언택트주가 좀 더 각광을 받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미리 한국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얘기를 해준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성장주들이 다시 상승 마감에서 끝나는 것들이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기존에 말씀드렸던 궤적이라든가 그림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크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거꾸로 시장이 너무 이렇게 크게 뭐 사회적인 락다운 조치가 크게 나타나면서 팬데믹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 갑자기 여기서 리세션으로 빠질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얘기는 이거거든요. 뭐 백신을 맞고 뭘 다 해도 결국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건데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장마감 이후에 델타 변이에 좀 더 효과가 있는 부스터 백신은 좀 더 뭐 개발이 빨리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에서 아까 이제 저희 김영환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도 락다운을 시행한 다음에 확진자 수가 다시 감소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틸리티 신재생 에너지 산업 정현승 연구원입니다. 네, 발표드리겠습니다. 이번 위클리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제도 개편안을 다뤄봤습니다. REC라고 하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주요 수입원으로 적용하는데요. 발전 사업자들이 생산된 전력과 REC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6일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중치 개편안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번 개편안에서 대규모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가중치들이 이제 상향 조정된 반면에 건축물, 임야용 태양광, 특히 소규모 태양광은 가중치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료 2페이지에 세부 조정 내역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상향 조정된 것 중에서 이제 풍력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육상 풍력 가중치가 기존 1.0에서 1.2로 가중치가 늘어났고, 해상 풍력은 2.0에서 2.5, 또 이제 수심과 연계 거리에 따라서는 최대 가중치가 4.0까지 확대됐습니다. 즉 1메가와트아워를 생산하면 해상 풍력은 최대 4 REC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이제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해상 풍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좀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기준으로 REC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사실 태양광의 설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격 약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풍력 발전은 확실히 지원하고 태양광으로 인한 REC 과잉 발급은 좀 지양하는 그림들이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 주요 프로젝트 신안 해상풍력단지나 서남해 해상풍력이 시범단지 이후 대규모 확산단지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이제 두산중공업, 유니슨, 삼강 M&T, CS-윈드, CS-베어링, 동국 SNC 같은 관련된 우리나라 부품 기업들이 있고요. 건설사나 한전 같은 디벨로퍼들도 내년부터 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 컴투스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컴투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 의견 바이에서 홀드로 조정하고요. 목표 주가 기준 2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서머너주어 100년 전쟁이 일단 출시를 해서 초반에는 순위가 나쁘지 않았으나 이게 최근에 이제 양호했던 지역들 프랑스, 독일, 한국과 같은 주요 국가에서 매출 순위가 100위권 밖으로 좀 밀려나서요. 아무래도 좀 반등이 조금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서머너주어 100년 전쟁 일평균 매출액 추정치 4억 원을 가정을 했었는데 이를 1억 원 정도 수준으로 하향하고요. 2021년 추정치를 그 매출액 추정치를 5,100억 정도로 좀 많이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신작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을 좀 많이 썼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한 것을 통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2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IPO 노트입니다. 맥스트 강경근 연구원. 예, IPO 예정 기업 맥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AR 증강 현실 관련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공간을 디지털화해서 AR 기반 서비스를 가능케 해주는 이제 AR 개발 플랫폼을 보유 중인데요. 이제 전 세계 1만 개 이상 개발사에서 사용 중이고
지금 6,9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해당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이제 개발된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작업 지시나 매뉴얼을 제공하는 산업용 AR 솔루션의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의 기업에 제공 중이고요. 관련해서 뭐 현대차 5.1% 그리고 완도 6.5% 등 이제 전략적 투자자로 좀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흔히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그리고 디바이스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고 보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을 담당하면서 국내 메타버스 생태계의 좀 중심 역할을 수행할 걸로 기대되는데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과기부 주관 3D AR 공간지도 구축 사업 주관사로 좀 선정이 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코엑스에서 이제 AR 기반 내비게이션, 이제 광고,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한 이제 XR 메타버스 프로젝트 주관사로도 선정되면서 이제 창덕궁, 뭐 북천 한옥마을 등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에서 이제 XR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제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고요. 이제 공모자금은 이제 VPS 공간 맷 그리고 메타버스 VR, AR 및 이제 스마트 글래스 연구 개발 등에 사용할 예정이고 2021년 PR은 이제 공모가 및 2023년 실적 가이던스 기준 16.5에서 19.5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은 32.3%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모니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